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떨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매도세가 지속되며 S&P 500 지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완전 자율주 행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1조 달러를 겨우 턱걸이하며 8위로 밀려났습니다. 니콜라 주가가 또 폭락했습니다. 니콜라는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최근 5거래일 동안 52%, 한 달 동안은 72%나 각각 폭락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의 여파가 지속되며 리플이 5%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도 4위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9만 3천 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지속되게 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고요. 다우만 상승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TD코엔의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이 지출을 조정하는 것일 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시각들도 있어서 이게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개장하고 나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죠. 숙제 논란과 관련된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황과 코인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서도 다양한 이슈들 함께 반영이 될 텐데요. 먼저 개장 전에 어떤 내용들 체크해보면 좋을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머스크 숙제 논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린 것처럼 일단 머스크가 지난주에 뭐 했냐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죠. 이 숙제 논란과 관련해서 내용 좀 짚어주시죠. 일단 숙제를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4시, 그러니까 지금 동부 시간이죠. 그러니까 동부 시간이면 이제 지금 동부 시간이 24일 지금 20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시 정도 되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4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걸로 알겠다. 없는 존재로 알겠다고 하고 이제 퇴직하는 걸로 이제 사직하는 거 자진 사직하는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200~300명이 아니고 200~300명에게 지난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방정부 이제 도지부죠. 효율화부에서 공무원 감축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내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내부 반발도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에 관해서 이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일단 12시까지입니다. 11시 59분까지고요. 4시간 정도 남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발이 되게 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은 이 성과주의라고 하는 이 DEI라는 부분을 무시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한 번도 이렇게 자신들을 무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FBI나 국방부나 국무부, 법무부 이런 부처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비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성과 이런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이 좀 있고요. 특히 뭐 카시파델 그 FBI 국장은 직원들에게 머스크에게 절대 이메일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내 지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법무고문은 보안 우려 때문에 응답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대별로 이제 하고 있고, 국방부는 자신들은 공식적인 협의 없이는 보고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무부는 부처 차원에서 일괄 응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일괄 응답 후 추후 지침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대응을 제각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노조가 이러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아침에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인사관리처에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하면 일단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제목을 달아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5가지 목록을 적으라고 했고요. 날짜로 보면 24일 11시 59분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때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메일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수장들도 반발을 좀 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재자 혹은 수장으로 있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이 좀 있어가지고 이 회담하기 전에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하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을 발견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아이디어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이제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제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으면 실제로 해고시킬 것이다. 난 이거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사기당한 것으로 발견했고 실제 우리 좀 적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와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FBI나 국무부 이런 부분에 이제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시크릿한 기밀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건 별도의 문제다. 그런 걸 가지고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머스크가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향후 이러한 사태들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사실은 계실까요? 이제 그 머스크나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일단 질러놓고 협의하는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게 공원관리청은 자신들이 지금 자연보호구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메일이 확인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고 질병관리청은 비전문적이고 이상한 요청이라고 합니다. 사실들은 질병관리를 하고 있느라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시간이 없다고 하고 뭐 농무부 USDA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실제로 해고를 당할지 어떨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해고를 많이 당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개발처 이런 데는 2,000명이 해고를 당했고요. 인사관리부도 이미 70% 가까이가 해고 당했기 때문에 이거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해고를 많이 당한 곳도 있고 이메일을 못 받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체크 부분도 좀 할 것 같고 일단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는 미국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처리나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겪었던 그리고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일단 타협점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 노조가 이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협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고 일단 개혁의 시작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차이나 공포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중국 의료기기로 인해서 미국 내 의료기관에 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공포라는 키워드를 좀 달아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중국하면 정보를 많이 해킹한다, 뭐 중국에 뭘 쓰면 많이 뭐 정보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가 중국 메디컬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NBC가 최근에 이 부분을 본고를 했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CNBC가 보도가 됐었는데 심장 의료기기 모니터라고 이제 컨택 CM 58,000이라고 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심전도라든가 심박수,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나 혈압 체크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백도어로 정보가 다 누출이 된다는 겁니다. 악의적인 해커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백도어로 해서 정보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데이터를 잘못 정보해서 생명에까지 위협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기기를 잘못 설정을 해서 오진을 할 경우에 잘못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이제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이 이제 우려가 증가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병원들이 어려워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산 의료기기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증가하게 되는 것들이 우려가 많이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CNBC가 이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 의료기기의 이제 공포가 2019년에도 이제 인슐린 주입 펌핑 해킹이 돼서 이제 과다로 이제 인슐린이 이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2017년에는 이식형 심장 박동기가 이제 해킹이 돼서 배터리가 방전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해킹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빼가서 다른 식으로 또 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해킹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보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의 범위도 좀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국하면 보안 문제가 생각보다 꽤나 많이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딥시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딥시크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 해군에서도 이제 중국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시크뿐만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된 것들은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요 애플이 좀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샤오 홍슈라고 요게 이제 다른 부분인데 딥시크가 아니라 틱톡 또 다른 요런 어플입니다. 요 부분들 그리고 레몬팔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텍사스에서는 요것도 못 쓰게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틱톡의 자매 앱인데 이런 걸 못 쓰게 하고 있고 사용 수는 이제 중국판 인스타그램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를 빼서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된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코드가 숨겨져서 이제 가고 있어서 이제 차이나의 어떤 정보가 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가 이제 개인 정보가 중국 통신사나 전송되고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발견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미국 상무부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게 발견된 게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의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할 정도고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할 정도면 많은 것들을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안 우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딥시크에 대한 사례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딥시크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정점 찍고 한 달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네네네. 10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보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딥시크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 줄어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실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재를 해서 못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다운로드도 못 받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보안하고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미국에서 선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로드나 다른 부분이 신제품들이 딥시크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유료화했던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돼서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딥시크에 대한 보안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차단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단하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이제 실제로 거부하는 부분보다 정부 차원이나 기관 차원에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이 쓰는 것도 많지만 AI 부분이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좀 네네네네네. 차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설상가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테슬라가 M7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37만 6천 대 리콜 사태도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자발적이라 다행이긴 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이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리콜을 받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콜을 최근에 이제 조향기기 때문에 했거든요. 사실은 테슬라 미국에서 37만 5천 대면 엄청난 겁니다. 전자식 파워 스터링 시스템의 이제 조향입니다. 방향에 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자율주행에 관한 거라 사실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BYD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이제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중국에서 하고 조만간 테슬라도 중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라는 CNBC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구형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차량인데 기판이 과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부에 있다 보니까 요 규제 완화를 계속 또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걸 좀 일론 머스크가 완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완화 담당자로 지명을 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이런 거 축소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되고 있고 일단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가지가 있고 또 오늘 보도 난 거에 따르면 JP 모건이 테슬라 주가가 절반으로 추락한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테슬라한테도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는 높지만 성장세나 이런 거는 도요타보다 낫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로 출발했는데 본인은 계속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것들이 악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는 사실은 지금 자율주행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평가를 받으면 지금 $300의 가치는 없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율주행의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효과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평가나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악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악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또 지금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계속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테슬라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모델 3랑 모델 Y에 대해서 리콜이 들어갔고요. 37만 6천여 대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FSD 관련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앞으로 뉴스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적도 좋지 않고 리콜 사태도 벌어졌고 네네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들어온 소식 보면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도 폐쇄한다. 그래서 아마 이 키워드로 설상가상을 좀 달아주신 네네네.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더 문제는 하드웨어적이고 정부 지원금 자체가 이제 폐쇄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여러 가지를 세웠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건 다 없애겠다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이 충전소도 문제지만 보조금도 일단 없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7,500달러를 원래는 사면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조만간 공화당 추진해서 없앨 거라고 이제 트럼프랑 이제 일론 머스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면 이것도 큰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7,500달러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약에서 폐지가 되면 요것도 크게 되고 전기차보다는 이제 내연기관차로 이 지원금이 더 많이 가게 될 예정이고요. 정작 중요한 건 충전소입니다. 맞습니다. 충전소 부분이 연방조달청과 전기차 충전소인데 8,000개 정도 되는 전국에 있는 충전소가 있는데 요게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있는 요 급속 충전소가 있는데 요게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요 충전소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아주 큰 타격이 입을 것 같고요. 콜로라도와 덴버 연방센터는 요게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충전소 폐쇄를 결정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나 정부도 재생에너지 지원이나 정부 정책 일환으로 이제 이걸 없애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방 직원은 다음 주부터 공식 지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면 판매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그전에 수소차 이런 부분도 가장 큰 게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가장 크고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사시려는 분들이 충전에 애로를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도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이런 게 이제 많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게 되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충전소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보면 연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충전소를 한 8,000여 개 정도 충전 포트 운영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 네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친환경 정책을 펼쳤었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를 많이 확보를 해놨을 텐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를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전기차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일단 중고차로 나오겠죠. 시작으로? 네, 중고차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충전소를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지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긴 있는데 어렵게 될 것 같고 충전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로 많이 나오게 되고 중고 전기차를 많이 안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판매량이 떨어지게 될 것 같고 판매량이 떨어지게 되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부분들도 내연기관 차들도 전기차를 많이 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BMW도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전기차를 원래 하기로 했던 투자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내연기관의 전기차 계획도 많이 수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도 전기차 투자 계획을 수정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계획이 많이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나 전기차 계획이 많이 수정되는데 문제는 테슬라는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전체가 전기차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캐즘을 극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 보면 중국에서 FSD 출시 임박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어서 오늘 개장하고 나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한 번쯤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텔레그램 100만 달러 벌금 준비해 주셨습니다. 텔레그램이 호주에서 네네. 100만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꽤 큰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사실 뭐 이게 100만 달러 벌금은 제가 EU에서 뭐 몇백억 달러, 뭐 몇천억 달러 이렇게 들다가 100만 달러 하니까 이게 적은 금액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왜냐면 EU에서 뭐 빅테크들한테 그렇죠. 예,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이런 텔레그램이랑 큰 기업에 이제 이렇게 때리니까 이제 적은 금액 같은데 사실은 이제 상징적인 금액이고 이제 이게 빅테크나 앞으로 이제 SNS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게 폭력이나 이제 성학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제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호주에서 이 세이프트 위원회에서 텔레그램에게 이제 100만 달러를 벌금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테러리즘과 아동학대 자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때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됐고요. 텔레그램은 이제 통지 후 160일 지나서 응답을 해야 이제 제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160일 지나서 응답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 세이프티 위원장은 텔레그램이 온라인에서 피해 대응에 대해서 제때 응답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텔레그램은 이 대응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8일 내에 벌금이나 또는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호주의 의지는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판결을 받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스탠다드 가이드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제 어떤 SNS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가 정해질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가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사건 좀 정리를 해보면 호주 언론이 텔레그램을 향해서 일단 아동 학대나 폭력적인 라이브 스트리밍 아니면 각종 콘텐츠 게시를 지금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글로 적어서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텔레그램이 다시 호주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한 5개월 정도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행정 업무상 타임라인에 문제를 좀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제도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좀 예상될까요?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텔레그램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익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아동이나 폭력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호주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라고 되게 강력한 법이 있고 EU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법으로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다른 나라에서 강력하게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정말 셉니다. 아동 온라인 안전법이라서 코사라고 요거는 100년 이상도 때리기도 합니다. 잘못 걸리면 그냥 이렇게 때리는데 사실 텔레그램이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가이드를 잘 안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잘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인데 텔레그램을 이제 어떤 선택을 한 건 이제 텔레그램 요걸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텔레그램이 가이드라인에서 뭔가 이제 잘못된 것들을 가이드라인 잡으면 요 다음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호주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이나 메타나 틱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정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있지 않습니까? AI가 있어야 될 것 같고 AI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고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스크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검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동학대는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돈벌이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검열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열과 자유라는 부분에서 좀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검열과 자유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어쨌든 벌금을 부과당한 쪽은 텔레그램이잖아요. 네네. 텔레그램 반응은 그럼 지금 어떤 일단 입장일까요? 끝까지 가겠다. 소송을 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자신들만 왜 이렇게 하느냐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텔레그램 좀 심합니다. 제가 좀 심한 측면이 좀 있고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검열을 안 하고 이제 하는 편, 익명성을 좀 보장을 많이 하는 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스크린을 해줄 필요가 있고 장치적으로 좀 검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협조를 좀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좀 그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SNS 플랫폼과 관련해서 규제들의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키워드는 $3,000 금값 시대 만나보겠습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돌이어서 돌반지 가격 알아보니까 한 60만 원 돈까지 크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는 $3,000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왜 이렇게 가격이 좀 치솟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제 나이가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돌반지를 이제 5만 원이었습니다. 5만 원이요? 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저희 나이 때는 돌반지가 5만 원이어가지고 돌반지를 할까 10만 원을 낼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돌반지를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돌테크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가능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많이 뜰 줄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 팔지 말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게 금값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게 3,000달러 돌파했을까 안 했을까 막 그런 궁금함이 좀 있는데 미국 언론들도 지금 뭐 왜 이렇게 뛸까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뉴욕타임 왼쪽은 뉴욕타임즈고 오른쪽은 월스트리트저널인데 계속하는 게 이제 뉴 레코드라는 기사가 계속 나올 정도로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레코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정도로 뛰고 있는데 이제 신기한 건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 런던 거래소하고 뉴욕 거래소하고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금을 사서 뉴욕 거래소에서 팔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런던에서 사서 스위스에서 정제를 해서 뉴욕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남는다고 해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게 이제 금테크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얼마까지 가냐고 하면 보통 3,100달러 아니면 3,200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기존 경제 공식으로 설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값은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존 문법으로는 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일단 각국 중앙은행 중국, 인도, 트리케, 폴란드 요 나라들이 금을 너무 사는 게 일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 달라요. 중국은 원래 중국에 사면 뭐든지 다 뛰어요. 예, 인도는 지난해 이제 11월에 축제가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 기금속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키에는 나라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사는 이런 게 좀 있어서 사실은 금 매입이 많고요. 금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12% 정도 뛰었고요. 지난해 27% 뛰었으니까 합쳐서 한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을 뛰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트녹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이게 포트녹스가 뭐냐면 그 미국에 금을 보유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창고가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이제 8,000톤 정도가 보유돼 있다고 지금 한 2,000톤 정도가 보유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 아주 두꺼운 문으로 돼 있는 창고 같은 데인데 지하 창고 같은 데인데 여기를 문을 여는 데만 한 10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장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여기 도난당했다고 금을 보유한 데 가서 자기가 체크를 하겠다고 한번 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보유한 곳에서 안전하다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가겠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이건 지금 요즘에 외신을 찾아보시면 포트녹스라는 단어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녹스에서 이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녹스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포트녹스가 이제 요즘에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 포트녹스의 금을 점검해봐라.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흥국이 금 사재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이 이제 얼마까지 뛸 건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3,200달러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얼마까지 갈지가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금값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띠고 있는데요. 급등 배경을 보면 중국이나 터키 같은 신흥 은행들이 좀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좀 팔고 그거 대신에 금을 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도 있고 글로벌로 봤을 땐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상단을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뭐 주변에서는 뭐 지금 일단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트럼프 분이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이 당분간 수그러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세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면 일단 뭔가 안전자산을 소유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안전자산이 그전까지는 뭐 트럼프가 암호화폐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전자산은 금이에요, 금. 금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고 전 세계의 어떤 자산 중에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빅테크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금이 상당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또 붙고 금값이 왜 뛰냐고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최근 들어서 또 금을 앞다투어 전부 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뛰는 것 같고 일단 3,000달러는 곧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넘기게 되면 이 부분을 넘기게 숨고를 하면 하겠지만 당분간 금값은 3,000달러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 근데 이번에는 사실 소비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그렇다 보니까 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FOMC 결과를 좀 보면 사실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금값의 하락에도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을 안 사야 되는데 사실 강달러일 때도 금을 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약간 기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공포 심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분간 트럼프의 그 공포 심리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포 심리는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트럼프 심리가 좀 가실 때까지는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트럼프의 어떤 강폭 행보가 지속되는 동안은 금값은 계속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트럼프 행보가 좀 약간 주춤할 때 금값도 약간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보폭이 같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원칙보다는 네. 지금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금값의 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더 유두 이코노미입니다. 영어 뜻대로 해석을 하면 직접 하는, 당신이 직접 하는 경제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 주변에 있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영화관도 못 가겠고 밥도 잘 못 먹겠고 맥도날드도 못 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뭐냐면 이 키오스크 세금도 못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갔더니 일본어로 돼 있는데 주유를 다 그리고 이제 렌트카도 전부 다 셀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르고 키오스크를 이걸 다 다룰 줄 모르면 전혀 못 합니다. 이게 혼자 다 제가 돈을 냈는데 제가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왜 이런 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가 정말 되면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세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런 이런 세대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시대가 되느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정말 이런 시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 발달과 이제 이런 게 되면서 인터넷과 이제 이런 게 되면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비용과 절감의 시대가 되면서 고객을 직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대형마트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인건비 절감이 되고 있고 챗봇이 AI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그동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게 오세요라고 하면 한참 불러도 안 오고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되고 행동 변화가 좀 되고 있고 내가 직접 하면 되지 아니 마트에 갔더니 너무 줄이 긴 거예요. 그럼 내가 5개 사고 1개 사는데 그 하나 사는데 앞에 줄이 너무 길면 화가 나잖아요. 혼자 가서 그냥 하나 정리하고 이러면 되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지는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케아나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doing yourself라고 해서 혼자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유두 이코노미라는 게 일반화되고 공공 서비스도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아까 이제 얘기하듯이 사람이 줄다 보니까 혼자 가서 정리하고 이제 그 민원 24처럼 이렇게 혼자 하면 이제 비용도 없고 공짜가 되는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100원 안 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시대가 되고 연금 사회보장도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갔는데 지금 이게 QR 코드로 모든 걸 다 격리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정제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게 시대가 정말 이게 혼자 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그 키오스크 이용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 보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셀프 서비스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말씀해주셨던 유두 이코노미 향방은 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좀 저는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내가 내 돈을 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영화관을 갔는데 팝콘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예,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뭘 찍고 이렇게 주차도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자주 가면 모르겠는데 가끔 가면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딥러닝을 자주 하면 모르겠는데 가끔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건 모르겠으니까 뭐 먹는 거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가끔 하는 문화생활조차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 가서 다 배워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렇죠. 딥러닝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처음부터 이게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 또 줄 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 힘들고 뒤에 줄 서 있으면 눈치 보이죠.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개인화되고 이제 1인 미디어와 혼자 사는 세대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어쩔 수 없는 세대인 것 같고 AI나 자동화 시대고 그다음에 경제가 이제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있는 것 같고 중앙 집권화된 통제가 축소되고 분권화된 게 가속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자유가 되지만 우리가 더 많은 또 부담을 느껴야 되고 각자가 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시대인 것 같은데 근데 좀 문제는 책임을 또 우리가 져야 되는 거. 만약에 주유소에서 자기가 셀프로 만약에 제 차는 경유차인데 제가 휘발유를 딱 넣잖아요. 그럼 제 책임인 거예요. 이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금 노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돈을 내면서 제가 무금 노동을 해야 되는 과연 이 안에 제가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더 유도 이코노믹 시대에 이게 과연 이 비용을 제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비용이 싼 것인가? 싸지 않아요. 음식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과연 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가 받고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가격은 음식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구독 경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스타벅스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의문스럽습니다. 예. 좀 제가 직접 주문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전환되지 않으니까요.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키오스크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주의화가 좀 심화될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좀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를 좀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들이나 정책들이 좀 뒷받침돼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6시보다 하락폭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3.39%, 이더리움은 10%, XRP는 11%나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8,000달러의 1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95,000달러 지지선에 근접했습니다. 거래량이 저조해 추가 조정과 행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더블탑 패턴이 형성될 경우 하락세가 더 심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시장 심리 약화를 반영하며 활성 주소 및 거래량 감소가 2017년, 2021년 강세장 정점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이던 시장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으로
인해 관망세로 전환된 점도 투자 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향후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할지 추가 조정을 거칠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거나 새로운 상승 촉매가 등장하면 다행히 반등 가능성이 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된다면 장기 횡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테스트넷 홀레스키에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검증인 보상 구조 개편, 계정 추상화, 레이어 2 확장성 강화를 포함하며 향후 메인넷 적용을 위한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3월 5일 세폴리아 테스트넷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메인넷 도입을 위한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테스트넷 배포는 향후 메인넷 적용을 앞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리플입니다. XRP 커뮤니티 회원 XAIF가 리플이 XRP 공급량의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2014년 작성된 오래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 리플 토크노믹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더 크립토 베이직에 밝혔는데요. 리플은 2017년 XRP 에스트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XRP는 전체 38%인 380억 개로 감소했습니다. 해당 논란은 XRP 커뮤니티 내에서 리플의 공급량과 중앙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끈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1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하루 평균 7.5% 넘게 하락하면서 3개월 내 최저치인 155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시장 약세와 대량의 락업 해제로 인한 매도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전문가들은 1,120만 개 이상의 솔라나가 추가 유동될 것으로 또 유통될 것으로 보여지며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집을 유지 중이지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15%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24시간 동안 6% 넘게 하락하면서 0.2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밈코인 시장의 신뢰 하락과 북한의 해커 조직 연루설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최근 밈코인 시장에서 다수의 러그풀 사기가 발생했고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연루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이탈하면서 시바이누 그리고 페페 등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하며 수요 약화를 시사했고요. 기술적인 분석상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0.267달러 지지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입니다. 12.48%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즉 에이다 가격이 12주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0.7386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대비 32% 낮은 수치로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인 분석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덱스 거래량과 일일 활성 주소 수가 각각 91%, 77% 감소하며 네트워크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요. 예치 자산도 급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약세 깃발 패턴이 형성되며 추가 하락이 가능성 점쳐지고 있습니다. 에이다의 반등을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와 지속적인 상승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체인링크는 14%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이 16.31% 하락하고 있고요. 아발란체 13% 넘는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루멘도 11% 넘는 내림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시바이누는 12% 넘는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2024년 이후 처음으로 0.00015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0.000012달러이며 시장 약세와 고래 투자자들의 관심 감소가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머물면서 거래량이 낮아 매수세 부족이 확인되고 있죠. 시바리움과 스테이킹을 통한 반등 기대감이 있었으나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헤데라 현물 ETF 승인을 위해 SEC에 19B-4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청은 카나라 캐피털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나스닥이 헤데라 현물 ETF 승인을 위해 SEC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헤데라 라이트코인이 현존하는 알트코인 ETF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나리 캐피털이 헤데라 신탁을 출시하고 11월 ETF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것과 연계되며 이번 신청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될 것이 기대가 되고 있죠.
해당 소식으로 헤데라 가격은 5% 넘게 상승했으며 과거 S-1 서류 제출 당시 20% 급등한 바 있습니다. 카나리 캐피털은 헤데라 외에도 라이트코인, XRP, 솔라나 ETF 승인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기관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성을 높여 시장 제도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SEC의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 ETF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래티지가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같은 금액으로 23,056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면서 총 보유량이 49만 9천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셰일러는 평균 매입가가 66,357달러이며 현재 보유 자산 가치는 47억 4천만 달러, 평가 이익은 약 14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은 0% 이자율과 35%의 프리미엄이 적용된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됐으며 주당 전환 가격은 433.43달러로 설정됐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매입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시세는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지속 중이죠. 9만 6천 달러로 아래로 밑돌면서 9만 5천 달러 지선까지 테스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래티지 주가도 최근 5일간 12% 넘게 하락하며 30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 국면임에도 스트래티지는 장기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격적인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EC가 로빈후드의 암호화폐 부문 조사를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는 최근 코인스페이스 소송 철회와 맞물려서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로빈후드 법무 책임자 댄 갤러거는 SEC가 조사 중단을 결정한 건 추가 조치 필요성이 없었음을 시사한다며 불만을 표했는데요. 그는 로빈후드가 법을 준수해 암호화폐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EC의 최근 행보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법적 분쟁 종결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기존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 체제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지속됐으나 최근 분위기 변화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현물 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하크토와 밈코인이 출시 직후 91%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 헤일리 웰치는 프로젝트를 홍보했으나 내부자 거래 정황이 포착되며 SEC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헤일러 웰치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고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팀원들이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하크토어는 출시 직후 시가총액 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또 몇 시간 만에 6천만 달러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유명 크립토 유튜버 커피즐라는 웰치와 팀이 코인 가치를 부풀린 뒤 매도하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부 피해 투자자들은 미국 SEC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SEC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과거 SEC는 킴 카다시안, 로건 풀 등 유명인들이 암호화폐를 부실하게 홍보한 사례에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웰치가 단순 피해자인지 사기 가담자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명인들이 암호화폐 홍보 시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 측 IMF의 14억 달러 대출 조건에 따라 비트코인 매입을 중단하고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BTC 결제 의무 조항도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기존의 하루 1 BTC 매입 정책도 중단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6천 개입니다. 이번 변화는 40개월 동안 집행된 IMF의 14억 달러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조치로 4년간의 협상 끝에 의회가 1월 29일 비트코인 법 개정을 승인했죠. 다만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철회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통한 경제 안정화 모델이 실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는 정부가 이번 정책이 일시적인 조정이며 암호화폐 실험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IMF 협정을 통해 엘살바도르는 총 35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경제 안정을 최우선이라고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테나가 1억 달러 규모의 프라이빗 토큰 판매를 완료하고 전통 금융과 연계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랭클린 템플턴 등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으며 해당 프라이빗 세일은 2024년 12월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투자자들은 평균 0.4달러의 이테나 거버넌스 토큰 ENA를 매입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ENA는 12월 중순 1.3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70달러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였고요. 한편 이테나는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받는 탈중앙화금융 즉 디파이 프로젝트 WFLI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스테이블 코인을 개선하고 에이버와 통합해 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1분기 규제를 준수하는 금융기관용 IUSDE를 출시할 예정이며 창립자인 가이 영은 IUSDE가 금융기관의 솔루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테나는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개발 및 전통 금융 연계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 개장까지 한 3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떤 테마로 흘렀는지 전일장 한마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일장 한마디,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업스테이지에 꽂혔다. 첫 KAI 유니콘 뜨나 서울경제 단독 보도가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첫 AI 유니콘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MD,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이죠. 이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우리나라의 업스테이라는 회사에 이 투자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서울경제 단독 보도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AI 스타트업 기술력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모습 보이는데 얼마 전에도 이 메타에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퓨리오사 AI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이후에 이 창투사 테마가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투자자로 SK네트워크스라던가 KT 등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위주로 시간 외의 거래에서 또 상한가를 보여주었고요. 1억 달러 이상 해외 투자 유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가 8에서 9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유니콘 기업을 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업스테이지가 한 발에 총을 쐈다면은 그 이어서 뒤에서 이제 또 다른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단 셀렉트스타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의 자회사인 세일즈포스 벤처스와 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대기업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망고부스트는 DPU 개발로 인해서 빅테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DP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딥시크가 이 저렴한 GPU를 쓰고도 이렇게 고효율을 낼 수 있었던 건 이 DPU 때문이다라는 시장의 그런 역량이 관측이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에서는 DPU 쪽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고부스트가 DPU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에 관심 여전히 들어가 있고요. M&A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시간 외 거래에서는 창투사 테마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던가 컴퍼니 K, SK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업스테이지에 이미 투자를 했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독 시장에서 부각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87%, 0.58%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자면 LG 에너지솔루션만 현재 상승분이 들어온 채로 예상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개장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5일 화요일 우리 시장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나 오늘 있을 하는 금통위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 속에서 경계감도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지금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4% 낙폭을 꽤나 크게 키우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2617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그대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0.84% 떨어지면서 76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일단 어제 개장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군에서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요. 음식료품 쪽에서는 지금 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이라던가 화학 그리고 의약품까지 모두 다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세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64%, 기계는 1.42%, 기계 안에서도 로봇된 관련된 주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지금 낙폭 자체가 1.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는 0.85%,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그래도 해운주들은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 기타 서비스가 1.26%로 낙폭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제주가 0.85%, 금융이 0.6%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가 1.39% 올라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목재라던가 화학 쪽에서는 지금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예상 체결 지수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때는 LG 엔솔만이 상승불을 켰다면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상승불을 킨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졌었고 또 특히나 가장 크게 영향받는 이 빅테크 종목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26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감이 워낙 짙어서인지 지금 우리 시장까지 강하게 영향 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감이 있다면은 당연히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인도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17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이 1.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는 매출이 12%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22%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낙폭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여파 자체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일 하락 후에 반등세를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바닥을 판단한 후에 매수에 나섰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5 어워즈에서 배터리 부분에 2개의 기술을 또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오늘장 안에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1% 유일하게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관세 정책이 확정이 되면은 대응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내놓는 상태인데요. 이 미국 공장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45%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중국 상하이의 AI 사업법인이죠. 코모 차이나를 설립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약 422억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관련해서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상하이시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모두 다 낙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3월 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이전 상장 효과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의견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1.36%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안에서는 7.58%가 올라간 채로 굉장히 큰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매수 상위 거래원에 골드만삭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증권에서 코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2차 전지 종목 주가가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일단 지난달 과매도 국면을 지나가면서 전기차 판매 증가와 리튬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적정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4%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오늘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몇 개 보였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배터리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고 장 중반까지 갔을 때도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여줬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낙폭을 형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주 살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 0.17%, 하나오션이 1.12%, HD 한국조선해양이 0.95%, 삼성중공업이 0.93%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 액침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장 안에서도 전달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사를 넘어서면서 금융주 시가총액 2위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어제장 안에서 떴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는 0.32%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 과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이 해킹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5억 달러 규모의 코인을 탈취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1%가 훨씬 더 넘어가는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도 움직임을 어느 정도 보여줬었는데 이 중국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덧붙이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랩지노믹스라던가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 녹십자, MS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시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0.7%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국내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가 현재 시작은 됐지만 약가 책정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는 게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35% 가장 큰 오름세 보여주면서 업종을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약보합 수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덜어내고 있습니다. 선물 투자를 봤을 때도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은 좀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 수준에서 개인 투자자가 이끌어가는 시장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개장 전략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혼조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개장 분위기 먼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국의 M7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도 이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4일 연속 순매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장장 최장 기간의 36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도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제 장에서도 이 트럼프의 캐나다
뭐 일단 멕시코 관세 관련 이슈를 재발언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상승 기조가 이 상단에서 저항대를 맞이했다는 이 상황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도 섹터의 흐름, 이 조선, 방산, 전력이 좀 쉬어가면서 그 바톤을 2차 전지 흐름들이 좀 받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이 투자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뭐 이 서학개미들 제외하고는 선수들만 일단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아직까지도 현저하게 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엔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사절단이 방문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따른 또 관련주들의 이 섹터들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서 우리가 뭐 매매 전략을 좀 잘 전술적으로 꾸려낸다고 하면은 지금의 2,600포인트가 일정 부분 지지가 되고 거기에서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또 잘 이용해 나간다면은 수익률 면으로도 저는 이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감 없는 국내 시장의 반등을 조금 더 강하게 예측을 해보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제 이 알리바바의 70조 투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 상대 흐름보다는 저는 아시아 증시의 이 빅테크들의 상승 랠리를 조금 더 뭐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국내 시장이 또 수익률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단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26선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2,600선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는 한은 금통위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성장률 하향 이런 쪽으로 좀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우선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 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면서 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현재 기준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3%대 유지하고 있는데 동결이냐 0.25% 인하이냐 그것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도 왜냐하면 지금 시점 코스피의 시점은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됐을 시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라도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달러의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달러의 약세 흐름으로 좀 보인다면은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 지표들도 둔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금리 동결보다는 인하 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섹터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사실 최근 들어서 흐름에서 좀 강세를 그나마 보이고 있는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더 생겼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3월부터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보조금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슈가 또 하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3월 5일 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가장 강한 쪽은 2차 전지가 상승 랠리를 또 한 번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 쪽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금리 인하 쪽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후장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후장에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나 2차 전지 일단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는 오전 10시 정도 부근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장 내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희 방송 중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국내 증시를 연기금 큰 손들이 좀 36일째 계속해서 최장 거래일 동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담았나라고 봤더니 반도체랑 2차 전지 같은 수출주 중심으로 좀 담아가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좀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실 연기금들의 자금이 작년에 목표치보다 집행이 좀 덜 됐어요.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늘렸지만은 국내 주식을 늘리는 비중 목표치 안 채웠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치 국내 주식은 14% 예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 11%대 후반이니까 사실 3% 가까이 늘린다라고 하면은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100조 중에 3%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 30조를 국내 증시를 더 늘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실 국내 증시의 핵심 주도 섹터를 좀 사고 있고 그나마 조선, 방산, 전력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종목은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순매도 쪽을 보면은 뭐 HD 현대미포라든지 아니면 한화엔지니어라든지 이렇게 조선주들을 일부 덜어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선주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주를 왜 이제 연기금이 덜어낸다고 해서 그러면 조선주를 엑시트 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조선주의 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이 연기금들의 포지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 좀 장기간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를 확신을 하고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은 늘리되 그렇다고 해외 주식 비중을 줄이느냐 그건 아니고 해외 주식 비중까지도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 전망표를 연기금에서는 그래도 이 경제의 흐름에서는 좀 더 뷰를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도 미국장 선진국 증시보다는 일단 신흥국 증시 쪽에 국내 증시에 대한 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연기금들의 포지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36거래일째 최장 기간 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떤 종목들 담는지 위주로 보셔서 투자 아이디어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계속 오르다가 코스피가 과매수 구간 터치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거 대비해서는 선방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건강한 조정인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도주가 좀 하락하고 반면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주와 낙폭 과대주 사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실까요? 지금 투자를 만약에 오늘 시작을 한다면 저는 주도주를 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뭐 낙폭 과대주를 하나를 그냥 추가로 담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뭐 4680 배터리 이제 양산 시작하면서 최근에 상승했던 게 이제 실리콘 임극재인 대주전자 재료까지 이제 같이 붙으면서 거기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수혜감까지 붙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된다. 4680 배터리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을 보니까 지금은 배터리 쪽은 이미 이제 악재에 대한 해소 구간에 많이 접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임직원들 연봉을 자사주로 이제 30% 이상 주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2차 전지 쪽에서는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소재주로서 먼저 치고 나갔는데 저는 뭐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에 이제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은 공매도 잔고를 시장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걸 다 청산을 하고 들어간다는 측면으로 공매도의 공격적인 러시는 이제 3월 말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2차 전지 쪽보다는 다른 급등 랠리를 보여줬던 이제 섹터들 쪽으로 공매도의 이 흐름들이 좀 더 그쪽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단에 대해서 상승의 추를 조금 더 우리가 좋게 점수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주도주들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장 강했던 쪽이 조선인데 예, 이제 지난주에 뭐 악재도 좀 나왔었고 하선 레포트가 나왔었고 뭐 그 제 옆자리에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분의 뷰를 제가 참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가격만 비싸다. 그것은 기간 조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숫자의 훼손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MRO 관련돼서 뭐 5조 단위지만은 그 시장에서 우리가 눈높이를 너무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리로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종목 삼성중공업이라든가 LNG 쪽 최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LNG 파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우리가 물동량 같은 관련돼서 경우에는 동성화인텍이라는 게 일부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 엔진과 같은 중국이 못 만드는 듀얼 엔진을 만들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엔진 관련주들도 어제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좀 펴는 모습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니까 대장주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죠. 삼성중공업으로. 그리고 그래서 하나 오션하고 지금 HD 현대중공업. 근데 이거를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방산 업체라든가 방산 섹터도 작년에 계엄 이후에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을 한 반면에 조선주는 이렇게 조정다운 조정폭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가 하나가 딱 터지고 나서 사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단 매도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주도 섹터 중에는 조선주가 조정시마다 일정 부분 포지션을 없으셨던 분들은 포지션을 일부 넣어도 되지 않나. 그중에서 뭐 순위를 고르자면 삼성중공업을 1순위 놓고 그다음에 낙폭과디였던 뭐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이 중형 이제 조선 흐름에서 본다면은 고점에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많이 빠질수록 반등폭이 좀 더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숨고르기 기간을 본다면은 뭐 분기 정도 숨고르기 기간을 보지만은 그래도 추가 하락의 여지는 크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선 중국산 네.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 수수료가 보니까 굉장히 비싸죠. 10억 14억 정도. 네, 14억이죠. 맞아요. 14억.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뉴스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해운주를 비롯해서 이제 조선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해운주 쪽으로 HMM이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좀 냈었고 특별한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면은 이번에 좀 조정 기간이 일정 부분 길어질 수 있지만은 뭐 매수의 뭐 하나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조선은 리포트가 TP 좀 하향되는 리포트 나오다 보니까 투자 의견 좀 하향 조정되면서 조선주가 조금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삼성중공업 필두로 그래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LNG 모멘텀 타고 삼성중공업 좀 관심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삼성중공업은 외국인이랑 기관 모두 상단에서 지금 현재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침 또 그 수수료 말씀 좀 해주셨으니까 해운주랑 연결을 좀 지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수수료 부과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해운주를 봤을 때는 해상 운임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단기적 이슈로 그칠 거라라는 시각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HMM을 1위로 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석해야 될까요? HMM은 이제 운임 쪽보다는 그냥 멀티플이 매각? 좀 싸다. 그 이슈도 있었고 지금 매각 이슈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일단 저거 같아요. 이제 스웨즈 운하가 다시 재개가 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웨즈 운하 쪽으로 우회했던 운임 비용이 이제는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실적 성장이 아니겠느냐. HBM 같은 경우는 4분기조 1조대를 넘어섰고 3분기도 1조 4,600억 그리고 지금 이 컨테이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니까 12월에도 이제 원래 고점에서 보면 3,000에서 1,500을 갔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그 정도 심하지만 1,500 정도를 유지하면서 12월 달에도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1월 1분기에도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흐름에서는 HBM이 그동안에 2만 원대를 잘 못 넘겼다가 어제 기세 상승을 하면서 근데 밑꼬리를 조금은 달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매각 이슈 SK해운의 이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원래는 컨테이너 쪽에 핵심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벌크 쪽까지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다각화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좋은 점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배당도 되게 잘 나와요. 600원 정도 배당 주는데 그래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 주주환원 정책도 좀 있고 해서 좋은 점이 이렇게 많은데 악재가 뭐 덩치가 좀 크고 매각이 좀 덜 될 수 있다.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보자면은 한 17조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 산업은행에서 HBM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해서 뭐 막 순위를 봤더니 뭐 HD 현대가 돈이 많다, 뭐 현대 글로비스가 돈이 많으니까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매각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이번에 매물대를 2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의 가능성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가벼운 쪽에서는 흥하해운이 어저께도 좀 조금씩 따라갔는데 맞아요. 오히려 지금 현 수준에서는 HBM의 이 기세 상승이 좀 더 강한 편이니까 과거와 좀 이 패턴, 컬러가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수급적으로 본다면 HBM 쪽을 좀 더 따라가는 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HMM 쪽 손을 좀 들어주신 것 같고요. HMM이 원래 개장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좀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아래꼬리 달리면서 올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0.5% 강보합 수준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는 사실 개장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좀 했었는데 오늘 시장은 아래꼬리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워갈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쪽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실적 보기 전에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봐야 될지, 실적을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선제적인 대응 조치도 좀 필요한지 어떤 뷰를 좀 갖고 계실까요? 네, 엔비디아는 뭐 8분기 연속 뭐 두 자릿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눈높이는 많이 높아졌지만 너무 좋죠. 그래도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뭐 필요 충분 요건이 다 마련이 될 거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워낙에 젠슨 왕이 좋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저는 엔비디아는 크게 걱정할 여지는 없다. 최근 들어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임대 계약을 AI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했어서 네. 이것이 이제 뭐 일단 투자를 계속해서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뭐 맞아요. 빅테크주들이 상대적으로 어저께도 보니까는 수급이 좀 뭐 제약이라든지 일정 부분 좀 다른 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걱정 수준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이후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놓고 보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항상 뭐 한 8%대 수준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고점이든 저점이든 마련이 했는데 여태까지는 상방향으로 많이 마련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4분기 때 실적 발표한 다음에 훼손될 것이냐? 저는 너무 빠르게 걱정하는 편보다는 그래도 과거에 이제 레퍼런스를 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일정 부분 예상치보다 예를 들어서 하회를 한들 가이던스에 대한 그 전망 방향성은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그리고 다음 달에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관련돼서도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테크주들은 엔비디아가 만약에라도 뭐 어저께도 이제 하락폭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뭐 엔비디아를 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를 연결지어서 지금은 뭐 계속 동조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그래도 20만 원대를 한번 지지하는지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좀 깼네요. 20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19만 9,900원. 네. 갑자기 그 삼성전자의 49,900원이 생각나는데 오후장에서 다시 20만 원 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제 목요일 아침에 확인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액침 냉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실적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블랙웰 관련해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 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액침 냉각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관심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알령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서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에 이제 문화사절단이 들어온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뉴스가 좀 붙어줬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8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창투사 관련 주들이고요. 앞서서 이제 은비 앵커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간 외에서부터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전에는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관심을 좀 가졌다면 이번에는 오픈 AI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가 지금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의 스타트업 기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투자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들이 시간 외에서부터 반응 보였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컴퍼니 K가 20%,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1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 볼 것은 그래도 액침 냉각 쪽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도 지금 삼성 공조가 지금 15%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이 GPU 발열 문제를 해결을 이제 국내 쪽으로도 발을 뻗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어느 기업이 이제 간택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인데, 일단 삼성공조가 계속해서 일단 종목들 뭐 한중 NCS도 있고 GST도 있고 그리고 이제 KN솔도 있지만은 제일 강한 모습이 자동차용 부품 이제 공조 회사인데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냉각 시스템을 자동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쪽에서는 액침 냉각의 양산은 아직 이제 지금 이제 퀄테스트하는 제일 빠른 쪽이 GST고, 일단 GST 같은 경우는 칠러 장비 쪽, 온도 조절 장비 쪽으로 일단 매출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TSMC의 칠러 장비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이제 양산 발주를 대기하고 있는 쪽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공조가 이번에 상승폭이 한 번 더 이렇게 강세를 나온다면은, 만약에라도 순환매 차원으로 다른 종목이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핵심은 지금 뭐 일단 발열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유리기판하고 액침 냉각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섹터, 이걸 좀 더 세그멘터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제는 소부장단으로 같이 보지 말고, 이것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섹터 아니면은 액침 냉각. 왜냐하면 캐파가 워낙에 파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은 지금에서는 오늘 좀 쉬어갔던 GST라든가 그리고 SK양 매출을 올리고 있는 KN솔 같은 종목들도 이제 삼성공조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져나가면 그 테두리 안에서 순환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오늘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뭐 태성, HP테크놀로지 검사 장비 쪽이죠.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증권사에서 레포트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의 시선의 변화가 일단 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식각 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TGV 공정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유리기판 과거에 레퍼런스가 좀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련돼서도 계속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핵심은 사실 이제 피로틱스가 가장 종목 중에 탑픽이니까, 사실 피로틱스는 조정폭을 일부 받을 때마다 저희가 한번 담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또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예, 용기 있는 자만이 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피롭틱스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쪽에서 도전을 하려면 야수의 심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삼성공조에서 나온 수급들이 좀 순환매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테마로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투사가 있습니다. 서울경제 어제 단독 보도로 나갔던 뉴스였고요. 시간 외에서부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AMD가 이번에는 업스테이지라는 생성형 AI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소식이었고, 컴퍼니 K랑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 보입니다. 근데 사실 창투사 같은 경우엔 투자 전략 세우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언제 남아서 언제 매도를 좀 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창투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제 투자 회사로서의 이제 이 업과 엑시트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창투사 관련주들은 흐름을 일단 많이 보고, 사실 베팅을 하는 전략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타이밍적으로 이런 뭐 매각 관련된 이슈가 뭐 단기간에 한번 시세를 뿜고 나서 또 이게 확정되면 바로 엑시트에 대한 흐름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업스테이지 관련돼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 AI 모델 개발 회사인데, 지금 이게 업스테이지가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관심이 많았던 회사가 아니라서 정보면으로도 지금에 이제 와서 막 우리가 검색을 해봐서 이거 어떤 회사지?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소중한 이런 그 핵심 이 트레이딩 자금을 일단 넣고 나서 물리게 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앞전에도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있었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과거에 이제 그쵸. 그록3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AI의 특성화가 좀 지속적으로 있었던 그리고 이제 뭐 재료가 좀 크게 이제 우리가 연속성이 있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투자 쪽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창투사 투자 전략 세우기가 정말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확실한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스테이지 관련주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 것은 물론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확인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호한 현금 흐름 기반으로 했을 때 신사업 투자와 중장기 주주 환원 확대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증권사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위축 우려에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부 데이터 센터 설립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 실현이 불투명하다면서 우려가 부상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너스가 따따블을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2004년에 설립된 위너스는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차단기 등 배선 기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배선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위너스는 2024년 3분기에 매출액 197억 원, 영업이익 21억, 영업이익률 10.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고성장과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힘입어서 코스맥스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4분기 호실적 달성도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의 주가도 함께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가 1%대, 코스닥도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락불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다 낙폭 자체를 어느 정도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6%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5% 하락하면서 각각 2633포인트 선을 그리고 76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뱉어내는 물량 자체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가장 먼저 의약품과 종이 목재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은 2%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그래도 강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은 1%대, 화학도 1%대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운수장비가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안에는 조선과 해운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시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금융 쪽에서가 거의 2%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 상승폭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음식료, 담배는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57,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20만 원 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20만 500원 선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65%, 의약품 업종 자체를 또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매수 상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현재 3.65%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13%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은 그래도 낙폭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방산주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4%, LIG 넥스원이 2.17%,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 방산주들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안에서 조선주들을 살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 0.5%, 한화오션이 0.4%,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0.2%, 삼성중공업이 4.1%로 강한 시세 가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 그동안의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이런 식으로 시세를 보여줬다가 장 막판 들어서 그 시세를 모두 다 반납하는 흐름 보여줬으니까 오늘장도 좀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가 1.42%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하락불을 켜고 있고 LG 엔솔도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장 초반부터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이송 배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른쪽에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HMM 3% 강한 시세에 분출하고 있는데 어제장 안에서도 HMM 필두로 해서 해운주들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중국에 선박을 갈고 만약에 미국으로 갈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조금 더 옥죄기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해운사에게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HMM을 필두로 해서 해운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던가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0.46% 떨어지고 있지만 카카오가 0.13% 어느 정도 좀 반대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0.8%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BTS 완벽체가 컴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신인들이 다시금 컴백을 하고 또 새롭게 데뷔를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수급이 좀 고민이긴 한데요.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되면 금통위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 쪽이 좀 더 우세하긴 한데요. 결과 어떻게 될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